김원배 데이터 사이언스 랩 소장님께서 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미래사회 전략 방향 설계를 위한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제목부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소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랩의 김원배입니다. 인구 주제가 요새 가장 핫한 주제 중에 이제 하나이고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과기정통부에서 이제 지원하고 니아에서 주관했던 올해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근본 인구에 대한 분석들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분석 전문 기업이고요. 데이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주로 탐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정해진 미래 인구 변동 요인, 인구 예측 시뮬레이터 이렇게 이제 세 개로 잡아봤고요. 정해진 미래는 저희 그 컨소시엄에 이제 참여했던 그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의 유명한 이제 저서죠. 거기 이제 제목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이제 인구 문제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인구 변동 요인들은 저희가 수행했던 과제에서 과연 어떤 요인들이 이제 어떤 요인으로 인구가 변동되고 있는지 탐색했던 결과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예측 시뮬레이터들은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들까지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총 인구가 되겠고요. 1993년에서 2070년까지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약 한 75년 정도 이제 인구가 되겠는데요. 왜 정해진 미래라고 하냐면은 현재는 약 3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일어났던 현상에 의해서 현재 인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의 사회적인 현상들이 앞으로의 30년의 미래 또는 50년 후의 미래들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30년 뒤, 50년 뒤의 미래들은 이미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것들은 크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갖다 이제 정해진 미래라고 잡고 있고요. 저희 나라 총 인구를 보게 되면은 2019년도에 약 5,185만 명으로 이제 피크를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차 인구가 좀 감소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2023년도는 5,156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구들이 2040년대가 지나가게 되면은 5천만 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2060년대에는 4천만 명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70년이 되면은 약 한 3,700만 명 수준으로 인구가 이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그 1979년도 수준의 인구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5천만 명에서 3,700만 명이 되면은 꽤 많이 주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는 좀 중간 정도에 걸쳐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구들의 변화를 보려면은 저희는 그 출생과 사망이라는 그 두 가지 요소로 이제 인구 변화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출생과 사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나는 지점들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2019년도에 사망자와 출생자가 역전이 되는 이제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었고요. 먼저 파란색의 이제 출생을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 밀레니엄 베이비로 살짝 이제 출생이 증가했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때가 한 60만 명 이상의 출생률을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2000년대에는 40만 명에서 한 50만 명 정도 사이에 한 해 이제 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출생률이 급격하게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0만 명 후반대 이렇게 좀 인구들이 출산율이 이렇게 좀 감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그 출생률의 피크가 출생률 저하의 피크가 2024년까지는 감소를 하다가 한동안은 좀 이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측은 이제 제가 한 거는 아니고요.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좀 앞에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출생 부분들이 앞으로 한 20년간은 일부 증가를 할 것이다. 그리고 뒤에 한 2050년 후반부터는 연간 한 20만 명대에서 출생률이 수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보시면은 인구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제 점차 사망자 수가 이제 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사망자는 이제 증가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60년대가 넘었으면은 연간 70만 명 수준으로 사망자 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2020년 대비 약 2.3배의 사망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은 인구에 대한 양적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3,700만 명이 생각보다 많이 안 주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양적인 변화보다는 질적인 변화가 오히려 좀 더 심각하고 또 질적인 부분들이 중요한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보면은 이때가 3,200만 명 정도 됐는데요.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되게 젊은 인구들이 많은 그런 시절을 거쳐왔습니다. 반대로 해서 2070년이 되면은 이제 그 역삼각형 형태로 거의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 총 숫자로 보면은 1970년대 후반이랑 그리고 2070년이랑 큰 차이는 없지만은 인구의 구조, 즉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인구는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데요. 15세에서 64세까지를 이제 생산 연령 인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허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력들을 담당하고 있는 인구들이 가장 중요한 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2023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인구 구조학적으로는 생산 연령들이 가장 몰려 있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970년도에는 어린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유아 부양비가 되게 높게 측정이 됐었고요. 또 2070년이 되면은 노령화 지수가 무려 이제 620이라는 지수로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 고령 인구에 대한 노인 부양비가 매우 치솟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앞에 그래프에서 2024년을 최하점으로 해서 출생률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여기 가운데 있는 2023년도에 제가 노란색으로 이제 테두리가 쳐져 있는데요. 20세에서 20대에서 30대 인구가 이때 좀 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출생할 수 있는 인구의 숫자가 전 세대 대비 증가했기 때문에 출생률이 2024년에 저점을 찍고 일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베이비 부머 세대가 이제 그 전후에 60년대 이제 그 베이비 부머 시대가 있었는데요. 그 베이비 부머의 자식 세대가 바로 여기에 있는 20대에서 30대가 여기에 딱 걸리는 그런 시절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인구들이 이제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 한동안은 출생률이 조금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이 세대가 지나가고 나면은 그 밑에 있는 세대들은 또 인구 감소들이 또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출생률들이 저하해서 약 한 20만 명 정도의 수준으로 출생률이 거기에 이제 수렴해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지표입니다. 이건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고령 인구 비율이 2035년에는 30% 그리고 50년에는 40%를 넘어서고 2070년에는 46%까지 상승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인구 세대가 되겠는데요. 이게 2020년이 72%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장
생산성이 높은 그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산 연령 인구가 2050년에는 한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70년에는 46%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이제 그 인구 구조에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유소년들이 되겠는데요. 이 유소년들은 감소하기는 감소하지만은 인구 비율 쪽으로 봤을 때는 10%, 12%대에서 한 7%대로 감소 비율로 따지면은 생산 연령 인구 대비 그렇게 크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인구 부양비는 생산 연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와 또는 고령 인구들을 갖다가 부양하는 그런 부양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령 인구에 대한 부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는 대한민국의 2070년까지의 정해진 미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인구 변동 요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인구들은 어떻게 변동을 하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할까?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탐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 변동 요인을 보기 전에 인구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등록 인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그 주민등록상에서 카운팅하는 그런 인구를 등록 인구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상주 인구, 주간 인구, 또 생활 인구도 요새는 1시간 생활 인구, 3시간 생활 인구 이렇게 또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 지역과 관계에 있는 인구들을 또 관계 인구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고요. 또 이런 인구 체계와 인구 체계의 유입 유출들이 일어나고 전입과 전출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구의 용어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록 인구는 그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월별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상주 인구나 이제 주간 인구는 그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이제 5년마다 이제 조사를 했었는데 현재는 그 주민등록 인구를 이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인구, 정주 인구, 상주 인구는 같은 용어다. 같은 뜻으로 쓰이는 다른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개념이 이제는 합쳐져서 하나의 숫자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1번, 2번, 3번이 다 구분이 됐지만 현재는 1번, 2번, 3번이 같은 인구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하는 1시간 생활 인구는 그 디팩토 인구라고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정의하는 그 인구 중에서 실존하는 인구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물리적인 공간에 현재 얼마의 인구가 있느냐, 요것들을 이제 보는 것들이 되겠고요. 여기는 통신 빅데이터로 이제 카운팅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1시간 단위로 이 공간에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 생활 인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생활 인구는 저희 그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서 생활 인구에 대한 이제 그 정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생활 인구가 월에 3시간 이상 해당 지역을 방문했을 때 생활 인구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단어가 같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1시간 생활 인구와 3시간 생활 인구라는 부분으로 구분해서 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인구는 좀 더 이제 포괄적인 인구인데요. 인구 감소 문제를 먼저 겪었던 일본에서 먼저 나왔던 그런 인구 개념들이 되겠고요. 그 지역과 관련 있는 인구들은 모두 다 이 지역의 관계 인구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구 개념을 이제 살펴봤으면은 인구는 어떻게 변동이 될까? 저도 처음에 과제를 수행하면서 좀 궁금했던 부분들인데요. 의외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인구는 태어나는 사람을 더하고 현재 인구에 태어나는 사람을 더하고 사망하는 사람을 빼고 이 지역에 전입 오는 사람과 전출되는 사람들을 플러스를 해주면은 그것이 앞으로의 인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인구학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에 대한 변동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인구가 변동이 된다. 매우 이제 상식적이죠.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을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식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제 출생과 사망이 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되고요. 이동이란 부분들은
국가 단위에서 보면은 이민을 가거나 이민을 오거나 하는 정도의 이제 그 변동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국가 단위에서는 이동이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인구 변동 요인에 대해서 이제 앞에서 봤던 그래프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뒤에는 이제 2070년까지 봤으면 여기는 이제 2022년까지 해서 출생과 사망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인구가 변동이 되어 왔는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동 부분은 이제 좀 빠져 있고요. 출생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인구 변동 요인에서 어떤 요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변동이 되는지를 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그 밀레니엄 베이비가 세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50만 명 전후에서 쭉 인구가 유지가 되다가 2015년에 급격히 인구가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생률이 이렇게 떨어졌을까? 출생률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총 인구가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랑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쭉 찾아봤더니 이때 사회적인 이슈 중에 가장 큰 이슈가 메르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메르스가 이때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기억 속에는 이미 코로나가 워낙 강하게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메르스는 이제 기억에서 약간 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2015년에도 간염병에 의한 메르스 사태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사회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그런 메르스의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부분들에 되게 좀 부정적인 그런 사회적인 인식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온라인 문화가 이때 상당히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카페들 그리고 온라인의 커뮤니티들 이런 부분들이 2015년도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발생했던 문제가 이때 젠더 갈등이 또 같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남성들이 모이는 온라인 카페, 여기에서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가 2015년들이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변수 중에 하나는 그 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생률하고 혼인하고 같은 궤적으로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문화 그리고 오프라인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인식들 이런 부분들이 비혼 문화를 좀 확산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이런 비혼 문화 즉 혼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출생률이 감소로 이어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으로 2015년이 시작이 된 그런 원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예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2015년에는 메르스 사태 때는 약간 모이는 게 좀 두려워, 모이는 게 좀 꺼림직해 요 정도였다라고 하면은 2020년에 사회적 거리두기는 5명 이상 모이면은 범법자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법을 위반하는 강제적인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사회적인 거리두기라는 것들이 사회적인 어떤 문화나 인식 체계나 모든 것들을 다 바꾸는 그런 계기들이 됐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이는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는 법을 위반하는 거야, 나쁜 거야라는 그런 인식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고착화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것들만으로는 이제 다 설명이 되지 않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혼인율의 감소를 가져왔고 일단 남녀간에는 좀 만나야 눈도 좀 맞고 또 혼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기회조차가 사실은 낮아졌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출생률이 저하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혼인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위에 이제 그 표에서 보시듯이 출생과 혼인비를 보면은 1.8에서 1.3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혼인을 하더라도 출생하는 비율들도 낮아졌습니다. 하지만은 가장 강력한 요인들은 혼인을 해야 그 다음에 출생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그런 사슬 체인들이 하나가 약해짐으로 해서 뒤로 연결되는 차이가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출생과 사망들을 전국 시도로 보면은 패턴들이 좀
보이기 시작하죠. 왜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이냐? 사망률이 출생률과 붙어 있거나 넘어 있거나 또는 데드 크로스가 이미 시작된 부분들은 인구 감소 이제 위기 지역들이 되겠고요. 세종 특별자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젊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매우 양호한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시도가 아니라 이제 그 시군구 단위로 들어가면 이제 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김제시 그리고 완도 그리고 의성군 이렇게 보면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갖다가 매우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전부터 이미 데드 크로스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인구 증가하는 지역 중에 하나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젊은 인구들 이제 산업들이 증가가 되면서 젊은 인구가 모여들면서 인구들이 좀 증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네, 저희는 앞에 그러면은 출생, 사망, 이동 그 전에 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인구 변동 요인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출생, 사망, 이동이라는 인구 변동 요인들을 좀 더 세분화해서 10가지의 지표로서 출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따로 찾는 것들이 아니라 각각의 지표들이 각각의 인구 변동 요인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지표를 선정을 했고 이 10대 지표별로 세부 지표를 해서 50개의 인구 변동에 대한 세부 지표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봤더니 인구 구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저희가 세부 지표를 8개를 좀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 주거 문제가 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표가 8개, 그리고 일자리 부분들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인구 구조와 그리고 주거 그리고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마이너하지만은 경제, 교통, 교육 그리고 환경, 보건복지라는 이런 지표들이 인구 변동에 대한 영향들을 미치는 지표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각각 지표에 대해서 뭐 상관 분석도 하고 회귀 분석도 하고 또 샵 밸류를 보면서 이런 지표들을 갖다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상관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을 좀 시각화했던 부분들이 되겠고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 보이는 패턴과 전라남도 제주 특별자치시에서 보이는 그런 패턴들은 약간 좀 다릅니다. 밑에 물론 이제 출생에 대해서는 청년 인구가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고령 인구가 영향을 제일 작게 미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혼인 건수라는 부분들이 출생에 가장 많은 그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래프에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출생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들이 우선 혼인을 해야 출생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이동성에 있는 이제 그 생활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도시 지역과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농촌 지역 이런 데에서는 좀 다른 패턴들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요것들을 가지고서 장래인구제 추계 모델들을 현재 그 통계청에서 이제 하고 있는 이제 모델들도 있지만은 저희는 인구를 연구하는 이제 그 전문 기관하고 5개의 시나리오 패턴들을 구축을 했고요. 또 AI 모델링을 통해서 모델링을 갖다 구축을 했습니다. 네,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 이제 요게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대응 방안들이 되겠고요. 분석만 하는 게 이제 그 대응 방안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국가와 시도와 그리고 시군구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방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혼인율을 올려야 출생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청년에 대한 일자리, 주거정책 지원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펜스룰 같은 이런 젠더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국가의 역할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혼인이라든가 육아 그리고 가족 지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좀 더 역할들을 좀 더 많이 해야지 근본에 대한 인구 감소들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게 좀 시간 관계상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에서는 사망률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급격한 사망자 수가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겠고요. 이제 시도에서는 장례식장을 좀 증설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제 지역의 이제 인구들을 이제 모셔와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건 이제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인구들을 끌어오기보다는 이 지역에 방문하는 생활 인구를 늘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요새 나오는 문제점들은 청년을 지역으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는데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시군구에서 좀 앞으로 좀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했던 이제 사업들이 되겠고요. 이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인구 예측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팝시라는 시스템들을 만들었고요. 기존에 이제 통계청에서 하는 서비스와 그리고 서울시에 있는 서비스들을 장점들을 좀 모아서 저희는 이제 주민등록인구, 생활인구 이것들을 모아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인구 변동 요인을 조정을 해보면서 미래 인구를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서비스다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 같은 얘기가 되겠고요. 이런 13종의 데이터들을 모아서 근본 시스템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팝시라는 사이트로 저희가 이제 오픈을 해서 6개 지자체의 시범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서 인구 정책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하는데 인구 지표를 탐색하고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인구 예측을 시뮬레이션해서 예측 결과를 가지고서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뒤에는 시스템에 대한 뭐 화면들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 효과는 국가에서는 인구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지원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또 인구라는 구조들은 기업에서 마케팅과 또 홍보 마케팅과 기업 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또 활용이 가능하고 또 국민들에게는 인구에 대한 이런 그 심각성에 대한 이제 교육 자료로 좀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양필규라고 하고요. 그 중간에 그 소개해 주셨던 그 연구 보고서가 혹시 공개가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 진행 중에 있고요. 네, 올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올해 마무리가 되면은 저희가 니아의 그 보고서를 이제 제출할 예정이고요. 그 제출된 보고서는 이제 공개 여부는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니아하고 과기정통부에서 그것들은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업명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받지 못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원대 소장님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